네,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사드에 대한 언급은 결국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사드 배치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댐프시 의장이 오기 전부터 한국은 사드 논란이 워낙에 뜨거웠는데 이게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안 할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글쎄요, 때가 아니라고 본 건지 왜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글쎄 뭐 얘기가 안 나왔는지 예. 발표가 안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다 이렇게 예. 전 보고요. 그거보다도 이제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예. 이게 사실 사드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드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이게 요격하는 걸로 팩3 사드, 또 레이더 뭐 각종 레이더 시스템, 또 뭐 SM3 바다에서 이지스함에서 쏘는 SM3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미사일과 항공기를 다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를 네. 확인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가 사드입니다. 따라서 사드 얘기는 뭐 이 정부의 발표를 들어보면 뭐 미국이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네. 통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데 갖다 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비공식적으로라도 언급이 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단지 그거를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갖다 놓겠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그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이게 참 그 더 큰 개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넓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MD라고 부르던 것이 이 이제 AIMD로 통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MD의 이제 그 역사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이제 그 한참 그 아버지 부시 시절에 예. 이제 진행이 됐던 NMD, TMD가 있었는데 당시에 NMD라는 개념이 너무 넓으니 TMD 지역 방어 정도는 하자라고 해서 TMD가 살아남았고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동안 쭉 가다가 사실 클린턴 행정부 때 별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부시가 이거를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 아들 부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MD라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BMD라고 불렸습니다. 예. BMD라는 것은 볼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AIMD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적의 전투기가 들어온다. 그럼 이제 적 전투기를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 전부 다 포함을 한 통합적인 방공 개념이고 원래 AIMD는 시작은 미 육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IAMD 미 육군에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그 팩3, 사드 이런 식으로 가는 단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통합군으로 확장이 되면서 해군이 가지고 있는 SM3라든가 그다음에 더 앞으로 나가면은 그 GBI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이 이 중간 비행 단계 때 요격하는 GBI부터 시작해서 전방에 배치된 이런 그 전방 전진 배치용 이런 그 이 탐지 엑스밴드 탐지 레이더 이런 걸 전부 다 통합을 하는 그야말로 이제 그 MD 체계의 예. 그 어떤 이제 그 커다란 방향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것이 좀 약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AIMD를 얘기할 때 예. 미국이 추진하는 전부 AIMD라는 것이 있고 안 그러면 전구별로 추진하는 시스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다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을 지적을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높은 고도에서 뭐 사드나 이런 걸로 만약에 한번 때리고 못 맞추게 되면 낮은 고도에서는 뭐 기존에 있었던 단계별로 봐야 됩니다. 단계별로 봐야 되나요? 단계별로. 처음에 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예. 미국의 중국이나 뭐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아니면 이란 예. 같은 먼 원거리에서 날아올 때 약 40-50분 이상 미국의 본토에 도착하려면 40-50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 그 가상 적국에서 이 대기권 밖으로 쏠 때 처음에 맞추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터져도 뭐 낙하물 같은 게 다 적국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 맞히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러나 그게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다음에 대기권 밖에 나가서 한 40분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그때 맞추려고 바다에서 여기저기서 쏘죠. 그러나 그걸 다 통과해서 미국의 영토 위까지 날아와서 종말 단계에서 떨어질 때 쏘는 게 첫 번째가 사드, 두 번째가 팩3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여러 단계에서 수십 분 동안 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쏴봐야 5분 내지 10분, 길어야 10분. 뭐 신의주나 나진에서 쐈을 때 10분이고 휴전선에서 쏘면 2분 정도에 서울에 날라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걸 맞춰야 되는데 한 번 더 맞추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요 단거리에서 날라오는 거를 맞추는 시험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 거죠, 미국이. 시험은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뭐 홍 박사님이 큰 틀은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그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올 것이 팩3라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팩3, 패트리어 팩3 같은 경우는 고도가 이제 한 30여 킬로 정도밖에 요격을 못 하고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울을 향해서 발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탐지를 하는 게 고도 한 10km 이상 정도 올라가야지 탐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걸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 이 미사일이 준비가 돼서 발사돼서 요격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몇 초밖에 되지가 않아요. 10초 이내에 요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가 가까워서 발사하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북한도 미사일들이 사거리에 따라서 점차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기지들이. 그래서 좀 먼 기지에서 만약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을 향해서 발사할 경우에는 요격의 기회를 한 번 더 높여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팩3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내는 LSAM이라는 걸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드 논란이 시작된 거는 이제 이 LSAM이 그러면 과연 이 미국 애들이나 개발한 외국 애들 개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성능이 될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사드 논란이 시작된 거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까지 잘 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가 결국에 사드도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간접적으로 이번에 그 의장들끼리 만나서 언급이 나왔다면 이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해라. 압박을 약간 간접적으로 주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지금 사실 관건은 이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더 뜨거운 논쟁이지만 지금 현안으로 지금 미국의 합참의장이 왔다. 또 다음 달 초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온다. 이걸 생각하면요. 그렇죠. 오히려 초점은 비용에 있을 수도 있어요. 비용. 이거를 누구 돈으로 갖다 놓을 거냐. 그 누구 돈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말이 나온 이유 자체가 먼저 배치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갖다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말이죠. 아니, 그건 서로가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미 간에 주한미군이나 한미 간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 먼저 주장을 하는 쪽이 대개 비용을 분담해 왔어요.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해? 그렇다면 돈 좀 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드 배치도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은 잘 됐다. 그러면 너 돈 내라. 그럼 갖다 놓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뭐 궁극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공론화해서 결정이 되면 미국은 정말 속으로 파티를 해가면서 야, 좀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더 우방국이니까 좀 싸게 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지형으로 봐서는 너무나 짧고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린 필요 없는데 그리고 우리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개발하는 걸 좀 도와달라 이러면은 한국은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 근데 그게 한 포대에 1조 5천억, 2조나 되기 때문에 2조나 돼요. 2조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간에 신중하게 지금 밀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좀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파라는 협약 자체가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설과 부지와 그다음에 기타 그 운용 비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홍 박사님 지적하셨듯이 기지를 이전한다, 뭐 LPP에 따라서 뭘 하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있고 부담을 소파에 따라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은 장비를 가져다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사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나갈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다만 홍 박사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야, AIMD 한국 상황은 어떠냐, 뭐 좀 잘 되고 있냐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우리는 KAMD라는 걸 통해서 사실 AIMD를 하겠다. 네. 사실 KAMD가 AIMD입니다. 그러니까 IAMD입니다. 예. IAMD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림 비전은 이렇고 이것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저희가 그 두 분 모셔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그런 어떤 밀고 당기는 관계의 도중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는데 네. 저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라고 보고요. 이걸 뭐 왜 이렇게 자꾸 전략적 모호성 가져가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자체 전략이다. 네,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드가 우린 필요 없다라고 하면 미국한테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해요. 미국은 이제 200조 이상을 투입해서 예. 이거 계속해서 개발해 온 거 같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상당한 신뢰가 되고 네.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와야 되는 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군다나 여기서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죠.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은 그럼 우리랑은 적국이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2022년까지 LSAM이라 그래서 장거리 요격하는 그 사드랑 비슷한 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이 우리가 개발하는 걸 뭐라고 하진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더러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는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미국도 뭐 도와주면 우방이니까 좋고 예. 자, 미국도 뭐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개발하는 데니까 도와줘서 네. 좋고 중국도 반대 못하고 예.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국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드를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한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예. 굳이 뭐 이렇게 갖다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거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기 이전에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300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술 핵무기에 북한이 기껏 미사일 갖고 있어봤자 핵탄도 갖고 있어봐야 10개밖에 없는데 한 100개만 갖다 놔달라. 이것도 중국이 반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있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철수시켰으니까. 네. 그거 하나 제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핵탄도 5,000개나 갖고 있어요. 많이 있죠. 예. 네. 5,000개니까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고 미국도 자동으로 북한을 공격해달라는 거 조약으로 좀 맺어달라. 예. 그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럼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때 북한은 바로 순간적으로 북한은 잿더미가 되는데 왜 공격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불안한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핵 안보에 대한 핵우산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는 게 답이고요. 전술 핵 미사일을 재배치 않으면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다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래도 미국이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 돈으로 갖다 놓겠죠. 적어도. 네. 그러면 중국이 보더라도 한국은 할 만큼 했는데 미국이 갖다 놓으니까 한국에다 대고 우리가 보복할 필요는 없겠다. 이래서 한중 관계도 어느 정도는 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양 박사님도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약간은 네네. 이제 제가 볼 때 홍 박사님의 그런 굉장히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우구충정은 너무나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근데 이 사드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미국한테 신뢰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예. 사드가 뭐 미국의 입장에서 뭐 한국에 갖다 온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예. 우리는 우리 것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환경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여태까지 국방부가 이 입장이 공식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런 논란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정치권에서까지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답을 어떤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답을 국방부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그 전술핵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전술핵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폐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뭐 한 500개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사드와 같은 그 방어 무기를 갖다 놓는데도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예. 만약에 이 핵과 전술핵과 같은 것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사실 사드 들여오는 것도 우리가 갖다 놓는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국이 갖다 놓는다는 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예. 이것이 만약에 정말 전술핵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겠냐. 않은 게 국제정치는 네.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은 본래 300개가 있었는데 철수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겼으니만큼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못하고 예. 또
LSM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미국에게 그 사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도 LSM을 개발하지 말아야죠. 필요 없다면 필요는 한데 굳이 미국 거를 갖다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도 네. LSM을 개발, 그게 2조나 우리 들여서 개발하는데 예. 2022년까지 2조를 들여서 개발하는데 사드를 갖다 놓으면 우리는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LSM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또 거의 비슷한 무기를 왜 개발합니까? 2조나 들여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적으로 참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이틀 전에 우리 정부가 AIIB죠. 여기에 가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사드를 두고 어떤 외교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등가 관계가 아니다 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정부는 또 뭐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AIID는 그건 경제 문제니까 예. 본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가입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부총재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지 않았을까. 지분도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 저는 정부가 상당히 잘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가 애초부터 먼저 가입한다 그랬으면 한미 관계 크게 악화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중국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네.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입도 하고 우리가 창립 멤버가 됐는데 예. 그것은 사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줄지어서 계속 미국의 우방국들이 가입하니까 미국이 뭐 더 이상 한국은 막을 수도 없고 뭐 한국 뜻대로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가입한 겁니다. 따라서 AIIB를 가입했다고 해서 사드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굳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 그 AIIB가 경제 얘기긴 한데 뭐 그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정을 하나 해보면 만약에 중국이 이걸 주도를 하는 것이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앞세워서 북한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황이 좀 이상해지는 건가요? 양 박사님 어떻습니까? 글쎄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개발을 하는데 과연 어떤 명분을 갖고 접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개발의 명분도 어떤 특구를 지정을 해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낮은 선봉지구 같은데 특구 같은 데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나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약간 어떤 국제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밸런서 네. 이런 균형자가 옆에 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데 예. 근데 다만 이제 늘상 이제 얘기를 하듯이 과연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그렇게 공정하게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중국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그렇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중국의 자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얼마만큼 서로 겹칠 부분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AIIB를 가입하면 우리한테 매우 유리한 게 많은 게 예. 가입 안 하면 완전히 왕따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책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고요. 미국조차도 지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약간 후회하고 있는 듯한. 예.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지금 더 엄청난 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월드뱅크라 하고 IMF를 대체하는 것도 중국이 이제 내놓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일단 AIIB는 북한 개발하는데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개발하는 우리 국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건 굉장히 AIIB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업이라든지 건설업에 있어서 엄청난 수주를 할 수 있고 예. 아시아에서 ADB가 있는데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야가 다릅니다. 복지나 이 굉장히 아주 추상적인 것들, 교육이나 복지 이런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건설, 철도, 항만, 도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체면 불구하고 가입하고 다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실리적으로 잘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중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분을 더 넓혀가는 거 네. 이걸 해야 되고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지금 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25일 밤에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그 방화 시도가 있었는데 물론 아베가 우경화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분위기에 같이 편승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 박사님?
사실은 뭐 지금 일본의 어떤 극우 세력이 이렇게 난리치기 시작하고 혐한 분위기가 타기 시작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특히 예. 이제 아베가 이렇게 정권을 잡은 이후에 더 심해졌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금 심했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이미 그런 흐름이 있었고 예. 네. 그것이 일본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이 부분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일본인들이 그럼 한국을 싫어하고 이렇게 되느냐? 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러한 분위기, 소수가 이렇게 이렇게 혐한하는 분위기가 사실 다수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꿔갈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한일 양국 관계를 생각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기도 하고 네. 결국 근데 이 모든 시작은 결국 과거사가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일본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바로잡게 해야 되지만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명예로운 퇴진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그 후손들도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자기 그 어떤 그 선조들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동북아 이 평화에 더 기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어떤 우리가 중국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이 뭐 예를 들어서 안보적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붙었을 때 그럼 뭐 한국은 주한미군도 와 있고 안보적으로 뭐 일본과 동맹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중국과 대처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복잡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그 바탕에는 네.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 부분 이런 과거사에 정리되지 않은 이런 감정의 문제인데 또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거사의 감정을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이유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마찬가지로 이런 과거사 문제를 그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특히 더 많이 하면서 이 중화민족의 부흥,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그 표현하는 좀 원색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없질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고 이런 그 어떤 자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때는 누구든 거기에 있어서 그 동조하는 세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베도 이런 걸 굉장히 활용을 잘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잘 우리가 그 관리를 해내고 그 이렇게 어떤 이 출구를 열어줬을 때 예. 그때 좀 이제 동북아의 지금 이 군비 경쟁하고 서로 충돌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사건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정말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뭐 한류가 한참 유행하더니 아베 정권 몇 년 동안에 점점 그 혐한 분위기가 이제 커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베 정권이 그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그러면서 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또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고 하는데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그 극우 국수주의적인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분리해서 마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듯이 그런 양분되는 그 투트랙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잘 취하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이 결코 일본의 다수의 그 선량한 일본 국민들에게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이런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외교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언론하고도 자꾸 인터뷰 같은 걸 하셔서 네. 일본 국민들이 한국 지도자들이 일본 국민은 사랑한다. 그러나 이 그 과거에 대해서 퇴행적인 그 역사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같이 공존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공동 번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영토를 이렇게 탐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공공외교를 자꾸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베가 4월 말에 지금 미국 의회에서 통합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데 예. 지금 오늘도 아베가 또다시 꼼수를 피는 게 뭐냐면은 일제 시대 때 그 우리 위안부 그 분들을 그 인신매매에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무력과 어떤 압박을 통해서 강제력을 통해서 이분들을 끌고 갔는지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자기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러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일본의 국가와 군이 조직적으로 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 선량한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나쁜 일을 한 건데 네. 누가 했냐가 사라지고 그냥 그냥 최근에 얘기하는 휴먼 트래피킹하는 인신매매 그 차원으로 지금 절하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에 가서도 진주만 기습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이런 과거의 식민지 통치라든지 그 악행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라 이런 거 반성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미국에 대해서도 외교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서 만약에 이 4월 말에 의회 연설에서 또다시 그렇게 퇴행적으로 전혀 반성 없이 나가면 네. 이번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이 단호하게 밝혔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으면 뭐 정상회담 있을 수 없다. 네. 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또 시간 있게 되면 사드 문제는 저희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